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대선 전이 사실상 이제 불붙게 됐는데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정책. 예. 관심 많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두 분의 정책이 너무 정반대여서 예. 정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쇼킹 부동산에서는 천지개벽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 바뀌면 내 집 마련 가능할까? 또 뭐 집값 대추락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분들의 공약은 어쨌든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 공공주도, 윤석열 민간주도, 이재명 증세, 윤석열 감세.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죠.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 이재명과 윤석열을 가장 가르는 게 뭐냐? 규제 강화와 완화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이미 도입해 있지만 이걸 더 강화하겠다.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의 모두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이익 도민 환수제, 건설 분양 원가 공개 이런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실시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다음 수도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뭐 위탁해 강제 매각하겠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보면 규제가 굉장히 강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2기, 3기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규제를 강화했더니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규제 완화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식은 문재인 정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힘들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책을 원상 복원 회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금 문제입니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하겠다.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낮추겠다.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의 그 국토보유세 저희들도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소재앙을 줄이게 하겠다. 또 강남은 정책 캠프 공동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산세,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로 통합한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할 걸 검토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데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개발이익 공유제라는 게 어쨌든 대장동 사태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좀 검토를 해보시겠죠. 기본소득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나눠주겠다 뭐 이런 거 그렇겠죠. 아니기도 하고. 윤석열 매물 증가를 위해서 한시적 양도세 인하하겠다. 이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이 요구했던 뭔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세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 그래서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집값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가세 이연 제도 등을 도입해서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요거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완화해준다.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해서 가세 이연 제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건 지금까지 뭐 시장주의,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 한겨레 안재성 논설위원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값 잡기 위해서 다주택 양도세 한시 인하하자. 이건 이거 참 약간 뭐라 그럴까 하얀의 극과 극입니다.
근데 두 분이 모두 또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상상이 안 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낸 건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 기본주택은 뭐냐?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뭐 우리가 기본주택, 이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공공장기 임대를 10%까지 늘리겠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임기 내에 임기 내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짓기도 힘들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파트 분양까지는 가능한데 토지 수용해야죠, 뭐 설계해야죠. 이러다 보면 빨라도 3년, 뭐 분양은 가능하겠지만 완공이 불가능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임대 확대라는 것도 그거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자기 임기 내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 예. 이거는 양쪽이 같아요. 근데 250만 호라는 게 연간 한 50만 호쯤 되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파격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중에서 130만 원 신규 주택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뭐 윤석열 후보 중에 특이한 게 청년 원가 주택. 예, 저도 아주 좀 독특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내 30만 원 공급. 이거는 뭐 원가로 주택을 분양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만일 팔려고 하면 국가에 매각해서 차익의 뭐 70%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시행됐을 때 아마 청년층의 표를 잡기 위해서 아마 만든 제도 같아요. 청년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 확대는 아마 이재명 후보도 곧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청년층을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5년간 20만 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 이거 첫집. 주택. 그러니까 아마 생애 첫 주택인 것 같아요. 예.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를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싸게 이제 뭐 공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하겠다. 예. 그다음에 뭐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국공유지를 지화하거나 뭐 상부를 데크화해가지고 매년 4만 호 정도를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하겠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예전에 다 했던 얘기죠. 이명박 대통령도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에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된 적은 잘 없습니다. 거의 안 되죠. 어쨌든 뭐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거니까요. 근데 자 공급 확대에 대해서 우리 냉정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임기 5년 내 아까 말씀드렸죠. 신도시는 고사하고 아파트 단지 인허가에서 착공 완공도 힘들어요. 5년에 물론 공공이 개입돼서 옛날처럼 마구 강제 수용 무상? 요즘 지난번에 LH 사태, 대장동 사태 때문에 예. 공공이 토지 수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두 분의 어떤 공약이 공급 확대에 대한 공약이라는 거는 예. 자기 임기 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뭐냐? 앞으로 7, 8년 후에 입주할 걸 지금 선분양해버리잖아요.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틀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급 확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원미 효과. 우리 공급 필요 없다. 이러다가 막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약간 진보적 뭐 임대 뭐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에 와가지고 집값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 확대 정책을 확 펴고 있어요. 이거 어느 정부하고 비슷하죠? 노무현 정부 때랑 비슷하잖아요. 네. 2015년 피크였어요. 근데 다시 아마 2011년부터 급격히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 하버드 박사 이상현 교수님께서 이제 어디 출연하셔가지고 내년 10년 겨울잠 지코노미 출입하셨더라고요. 겨울장 오는 과학적 이유. 아마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이제 왜 내년 후년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한 2025년부터는 입주도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도시도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의 중저가 주택은 공급 과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 중단하라. 예. 투기 세력이 사유화할 것이다. 이재명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 피해는 국민이 진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곽에는 공급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공급 자체를 굉장히 지금 사실은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줄여놓은 거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연장된다고 그러니까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집값 더 오른다는 분석을 하는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재건축 재개발 풀고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하겠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이거를 실제 정책이 들어가 만약 집권하더라도 폐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에 재건축 다 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집권해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집값 폭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까지 막 다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어떤 주택 정책 폐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정책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재인 정부식 규제 강화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내 집 소유보다는 임대주택 선호, 기본주택이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이익환수, 불로소득 징수, 세금 강화, 국토보유수. 문제는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걸 공공으로 얼마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 그게 만약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 실패한다면 집값은 정말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불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어떤 정책,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임대보다 자가 보유 정책, 세제 완화를 매물 유도. 이거 뭐 시장주의적인데 단기간에 굉장히 어떤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설득해야 돼요. 이거를 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걸 설득하지 못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차기 정부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정책을 초반에 뭐 중반까지도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이사 대책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공급 폭탄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내년에 어떤 대선 이후 어떤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면 일단 대출 규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 폭등의 요인들 중에 일부가 해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저금리가 이미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11월 달에 금리가 오를 거고 미국 금리도 오를 거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마련될 거예요.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집이 너무 남아 돌고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신도시 개발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신도시 이제 공급 폭탄이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4년 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3, 4년 점점 폭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집값 폭등의 원인들 중에 상당 부분 한 적어도 절반은 해소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GTX. 이게 GTX가 집값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GTX가 완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집값을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일부 지역은 오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가 좀 잘못했던 게 뭐냐면 GTX를 만들면서 신도시와 연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GTX 만 끝에다가 정말 저렴하게 평당 뭐 1,000만 원 이하짜리의 아파트 신도시를 한 200만 가구, 한 20만 가구, 30만 가구짜리를 끝에다가 해가지고 했었으면 그거 한 20만 가구짜리 한 5개 만들었으면 100만 가구 그냥 신도시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 땅값도 싸고. 그다음에 공급 부족.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대통령 때 보면 지금보다는 집값 문제가 한층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정도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만큼 쟁점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물론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뭐 대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상 공급의 효과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던 게 그렇죠.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은 우리 차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지금처럼 뭐 꾸준하게 만약에 이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분명히 집값이 상승 압력보다는 안정 내지는 하방 압력이 분명히 세질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후보님께서 그 공급 확대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 대책에서 이미 다 나왔죠. 파격적이었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역시 신도시는 뭐 어쨌든 속도가 늦어지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부분도 두 분 다 아마
내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랑 비슷하게 역세권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 줘가지고 고층으로 지어서 저렴하게 뭐 임대주택을 짓든 분양을 하든 아마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공급 폭탄이 언제 터지냐의 문제죠. 내년에 공급 폭탄이 터지기는 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입주나 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년에는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고. 그런데 내후년이나 뭐 2, 3년 후에 공급 폭탄이 터진다는 그렇죠. 게 확실시되면 또 그렇죠. 시장이 또 안정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앞으로 오를 것 같아라는 가시화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오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엔 집값이 떨어진다 하니 굳이 내가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 이제 안 살래, 좀 기다릴래.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집값이 이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믿음이나 시그널을 확실히 줘서 이거는 분명히 집값이 안정이 될 거야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요. 두 분의 정책이 좀 정상반되는데 현실적으로 집권하시면 서로 상대방의 정책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벤치 마킹 하셔야죠. 그렇죠. 무슨 지금이야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 너 정반대인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정반대의 정책을 가지고 하기는 좀 이상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의 기대는 두 분 중에 뭐 누가 되시든 간에 5년 후에는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좀 할 정도로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국민들이 좀 부동산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는 한번 좀 가져봅니다.